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 같은 날씨를 뭐 흔히들 꽃샘추위라고 하는 게 맞죠. 날씨 바람이 꽤 차갑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뭐 코로나는 조금 진정 국면세 같은데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다뤘던 두 번째 웨이브가 2차 웨이브가 올지 조금 더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월 15일 총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총선 결과가 집값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정보와 지식 드릴 분은 주식회사 도시원관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4.15 총선이 뭐 현 집권 여당 포함한 범 여권의 압도적인 승리로 이제 끝났는데요. 뭐 예견은 됐었죠. 이 코로나라는 이 중대체한 국가적 재앙이 왔을 때는 뭐 그렇게 뭉치고 단결된 모습을 보이는 이런 것들을 짐작은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날 줄은 몰랐죠. 그렇죠. 저도 뭐 당초에는 한 박빙 정도가 아닐까 예측을 했었는데 예상보다는 훨씬 압도적으로 여당 승리로 끝났네요. 예. 자, 총선 결과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 오시기 전에 두 가지 그 타이틀을 잡아봤어요. 일단 경기 부양, 제가 오늘 낮에 이제 그 전농동 쪽에 아는 형님이 식당을 하셔갖고 이 형님이 이제 민주당 이번에 여당을 이제 찍으신 형님인데 그분이 이제 하신 얘기가 뭐 재난지원금 빨리 주고 막 이렇게 되면 엄청난 국채를 발행하고 이제 재정적으로 많은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경기 부양책으로 부동산을 조금 풀어서 세금 징수를 하지 않겠느냐. 일반인들도 이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정치나 부동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시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프레임은 그 경기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부동산 정책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가설 일과 두 번째는 현 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뭐 주마가편이라고 뭐 현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이 부동산 정책을 만약에 찬성하신다면 그 부동산 규제를 지속한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잡아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곽 대표님께서는요? 과거에 그 뭐 대선, 총선 또 지방선거 이런 선거들이 뭐 지난 한 30년 통계를 보더라도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 느낌은 주지만은 네. 실제로 그런 선거가 뭐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확실한 그 뭐 데이터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질문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 경기가 위축돼 있으니까 총선 결과와는 상관없이 경기 부양책을 낼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경제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또 추가로 집값을 포함해서 뭐 부동산 값이 급락하는 상황, 또 뭐 시장 금리가 크게 오르는 상황, 이런 상황이 온다면은 사실 뭐 그런 때는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부양책을 내놔야 되겠죠. 근데 과연 그런 전제 조건이 갖춰질지 우리가 지금 논의하려는 건 그거거든요. 과연 이제 총선 이후에 뭐 집값이 급락한다든가 정말 경제가 예상하듯이 위기로 갈 것인가. 그런 위기 상황이 오면은 당연히 부양책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위기 상황이 올 거라는 공포가 엄습해 있는 거지. 아직 뭐 지표상으로 뭐 집값이 크게 떨어졌다거나 그런 거는 뭐 실업률이 확 올라갔다든가 뭐 금리가 올랐다든가 그런 지표는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대답이 되는 거죠. 위기가 오면 부양책을 내놓을 겁니다. 그러나 뭐 제 의견은 지금 한쪽으로 뭐 표를 던지라고 한다면은 위기가 올 가능성보다는 안 올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겠냐.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총선 결과가 집값에 미친 영향 이제 본연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대표님은 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좀 하향한 정세가 더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기조처럼 공급 수요 공급 단순한 수요 공급의 기조에 따라 가격은 규제 없는 지역을 또 찾아서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총선 결과가 뭐 여대 야소가 압도적인 이제 여당 승리로 끝났지만 예. 사실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 수급 문제에 있어서는 별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예. 지금까지도 어쨌든 문 대통령 집권 후에 지속적으로 규제 정책을 펼쳐왔지 않았습니까? 예, 예. 세금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거래에 대한 규제 이런 걸 해왔는데, 총선 후에도 그런 건 계속 될 거고요. 규제가 지속될 것이다. 예. 총선 직전에 뭐 일시적으로 뭐 보유세를 좀 1세대 1주택 완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뭐 총선 전에 하필 또 코로나하고 겹쳐가지고 거의 뭐 거래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됐어요. 그렇죠. 최근 통계에 보면은 올해 1, 4분기에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에 역대 최대 거래량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1월, 2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서울이 많았다는 게 아니고 경기, 인천의 거래가 많았던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직격탄을 3월 달에 맞아서 이제 3, 4월은 지금 거래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매매 거래뿐만 아니라 사실 전세 거래도 거의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시기에 전세 만기가 된 분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뭐 그냥 묵시적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총선도 끝나고 또 이제 뭐 한국은 지금 코로나가 약간 주춤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 주말부터 좀 집 보러 다니는 사람들, 전세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측했던 뭐 것들 이제 올해 6월 말까지는 뭐 보합세 정도로 갈 거고, 그 후에 7월 이후에는 다시 강세장이 될 거다. 이런 의견은 뭐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얘기하셨던 이제 후반전 강세장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뭐 저는 하반기에는 작년보다 조금 더 상승세가 강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까? 다만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죠. 경제가 막 급락한다든가 위기 상황이 온다든가 하는 그런 변수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경제 위기를 뭐 함정이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가는 길에 함정이 놓여 있다고 예고를 하면 다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함정이 어디 있는지를 봐서 피해서 가게 되잖아요. 지금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위기가 올 거라는 불안감, 공포심은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는 거고, 또 각국 정부에서 또 그런 위기가 올 게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돈을 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소상공인을 위한 그 이제 대출이 또 좀 재난 그 자금도 풀고 있는 거고요. 소상공인들 그 이제 연리 1.5%로 3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데 그게 12조 원인가 다 소진되고 또 상황이 더 나빠지면은 또 풀고 할 거거든요. 오히려 위기는 이 지금 이런 문제들, 코로나 이후의 문제들이 결국 누적돼 가지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제 예측에는 뭐 한 5, 6년 이후에 경제 위기가 오지 않겠냐,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총선하고 관련된 주요 이슈는 사실 정책적인 이슈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규제를 계속 더 끌고 갑니다. 어쨌든 뭐 좀 집권당이 또 훨씬 더 많이 그 의석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련된 법안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세제에 관련된 법안들이거든요. 우리 작년 12, 16 대책에 나왔던 것들 중에서 뭐 종부세 강화 법안 이런 것들은 이번 국회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차기 국회로 넘어온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되겠죠. 또 양도세에 관련된 법안들도 통과가 될 거고, 또 이제 원래 여당이 주장했던 법안들이 있어요. 뭐 임대료에 관련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또는 뭐
이건 뭐 법안이 아니고 헌법 개정 사항이지만은 토지 공개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되느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결국 시장이 안정되려면은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고 공급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아파트가 보통 공급 기간이 3년 정도 어바우트로 걸리니까 한 22년부터 공급이 늘어난다면은 25년쯤 되면 시장이 안정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한 24년까지는 그래도 팔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느냐. 그게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었는데 사실 규제를 지속해 나간다면은 공급의 트리거가 되는 그 시발점이 늦어질 수 있어요. 더 상승장은 더 바꿔 얘기하면 더 오래 지속된다고. 더 지속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오히려 더 안전판을 깔아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는 사실 이게 이제 임대료 상한제인데 전 세계에서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해서 성공적으로 임대료를 안정시킨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죠. 임대료 상한제는 단기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도 임대료의 시가를 올리게 되거든요. 법을 고쳐야 되는 거니까 법 시행 전에 이제 앞으로 전월세 상한제에서 뭐 4년이든 6년이든 임대료를 못 올린다고 예상이 되면은 인상분을 다 선제적으로 올리게 되겠죠. 또 이미 임대를 놓고 있는 분들은 임대료 상한에 걸려서 임대를 못 올릴지 모르지만은 뭐 비어 있는 집을 임대를 놓는 데거나 본인 거주 주택을 임대를 놓는 데거나 또는 신축 입주 주택을 임대를 놓는 경우에는 높아진 시세에 맞춰서 놓을 수 있거든요. 이 임차권 자체가 기득권이 돼버려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청약 제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본인 청약 당첨될 때까지는 버티기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전세 물건이 안 나와요. 그러면 간혹 하나 나오는 거는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사실 전월세 상한제는 시행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문제는 보면은 그런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투기꾼 뭐 이런 식으로 몰아버리기 때문에 다 입을 닫아버려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면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대료 상한제가 훨씬 더 안전판이 깔린 상태의 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뭐 제 예측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상한제는 시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올해 7, 8월쯤 되면은 전반적으로 수도권 전체적으로 전세가 오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8월이나 9월쯤에 임대료 상한제가 논의가 돼서 아마 국회에서 가을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종부세는 아마 뭐 기존 법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종부세 부담이 높은 주택은 고가 주택이잖아요. 그럼 결국 뭐 강남권은 뭐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4월 뭐 한 5월 중순까지는 약세를 보이지만은 6월 말까지 어차피 잔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매물이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강남권은 다시 회복세로 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종부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역전된다는 거죠. 상승장 전반부에는 강남 중심으로 올랐다면은 상승장 후반부에는 강북이나 외곽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져 간다는 그것도 이제 변함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공개념이 사실 문제입니다. 문정부가 집권하고 거의 바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뭐 전혀 여론의 호응이 없고 해서 그냥 이제 넘어갔지만은 이제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개헌만 빼고. 그렇죠. 이제 좀 의석수를 보니까 범여권이 뭐 190석, 이제 야권이 110석 정도니까 개헌 의석이 200석이니까 10석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토지 공개념은 이제 사실 국민적 컨센서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토지 공개념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시행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그냥 노태우 정부 때 했던 그런 수준 정도일지 아니면 더 강하게 소유권 자체 제약을 가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이제 국민적 컨센서스가 없이
이거를 이제 토지공개념 밀어붙이다 보면은 그 국민적인 그 반대 여론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되지 않는 특히 이제 부동산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되지 않고 그 일반화돼 버리는 상황이 되면은 이 시장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정권 하에서 그런 게 이루어져서 일부 시행이 되다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집값 땅값이 더 뛸 우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 중국 같은 예를 들면 이미 중국은 뭐 토지 소유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미 토지 공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값 땅값이 안정돼 있느냐? 뭐 땅값은 사용권에 피가 엄청나게 붙는 그런 역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중국 집값이 엄청나게 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을 기해 주기를 바라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 토지 공개념이 작용할 수 있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토지 공개념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헌법이란 자체가 뭐 곽 대표님은 법을 전공하셨지만 뭐 저처럼 비전공한 사람이 봐도 헌법이란 자체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사안일 것 같고, 곽 대표님께서는 철저한 시장주의이시니까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문제는 수급 문제다. 추세적인 어떤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런 그 언밸런스한 미스매칭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제 특별한 그 부동산 외부 변수, 뭐 세계적인 경제 위기, 또 뭐 한국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은 이대로 흘러간다면은 하반기에는 집값이 작년보다도 더 강세를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텐션이 이제 더 세지는 거죠. 눌렀던 텐션이. 뭐 그렇죠.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속 있다 보면 막 나가고 싶어 그렇죠. 하듯이 일정 기간 이제 외부 변수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또 분출하는 에너지도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동산 주택 문제는 최소한 뭐 저 1가구 1주택 말에는 그 정도 주택 정책 같은 경우에는 변수들 중에 우리나라만큼 정책 변수가 심한 나라가 없다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책 변수에 휘둘리지 않는 정말 뭐 일반적인 그냥 보통 사람이 집 갖는 게 소득 대비로 가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이렇게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규제로 하고, 온통 그 공공택지에 붙어는 벽지에는 청신호 이런 거, 청년 신혼부부 특정 계층이잖아요. 무주택자가 그들만 무주택자들이 아닌데 특정 계층을 위한 공공자 붙으면 요즘은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정책이 저는 조금 정말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15억 이상 뭐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금지돼 있잖아요. 대출이 안 된다는 것은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거죠. 그거는 이제 집값이 많이 뛰어서 그렇다는데, 사실 통계를 내보면은 지금 뭐 OECD 주요 국가들 중에서 조사를 해보면은 그 56개국 중에서 작년 집값 상승률이 한국이 거의 꼴찌권이라는 게 나와요. 1인가 됐더라고요. 예. 그건 뭐냐면은 이제 그런 고가 주택이나 뭐 서울의 아파트 이런 건 작년에 많이 올랐지만 지방의 주택들은 떨어진 데도 많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서울을 빼놓고 나면은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집값은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서울의 일부 지역, 일부 아파트가 올랐다는 것 때문에 각종 규제를 다 갖고 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다른 나라로 다 이게 확산해서 보면 다른 나라도 또 오른 지역들이 있거든요. 지나치게 국지적인 문제를 가지고 범용적인 규제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앞으로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전세가 문제예요. 앞으로 전세가 내후년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입주 물량은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또 뭐 아시다시피 재개발 또 뭐
지금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네, 올해 30% 8월부터는 30%또 올리게 되고 양질의 주택 이런 것들은 정말 나오기가 힘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청년주택이나 뭐 또는 뭐 가로주택이라든가 이렇게 말하자면은 조금 뭐 열악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아주 우량하지는 않은 뭐 서민을 위한 주택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또 시장을 훼손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청년주택 당장에 시행하면요. 기존에 뭐 원룸이라든가 다가구에서 월세 받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요. 역세권 신축은 주변 시세에 비해서 뭐 20%씩 가격을 싸게 임대료를 책정하라고 하면 그러면 기존에 월세 받고 있는 분들은 다 공실 난다고 다 봐요. 그뭐 신경 안 쓰는 거죠, 뭐. 올해 1사분기에만 서울의 청년주택 인허가 기준으로 한 3만 1,000채 정도 지금 인허가가 됐어요. 서울에 1년간 연간 입주하는 아파트가 4만 채인데 한 개 분기에 3만 채가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점점 주거 환경이 더 열악한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청년들, 신혼부부들 좋은 환경에 사는 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꼭 역세권의 좋은 위치에 꼭 청년 임대주택 이런 이름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곽 대표님도 전에 그 전세 살고 이런 월세 사는 얘기 하셨지만 그게 뭐 사다리는 아니더라도 젊었으니까 또 조금 뭐 버스도 타고 지하철 타고 가도 되잖아요. 굳이 여기에서 초역세권의 그 비싼 땅에 꼭 공공임대라는 이름으로 앞에 그 접두사항 바뀌죠. 청년, 신혼부부 뭐 이렇게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서 또 신혼부부에는 그 양보리 소득 규제까지 하면 이건 굉장히 정말 모순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혼부부 주택을 하려면 그 벌이 그거 제한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신혼부부들 맞벌이 하면은 이 신혼부부용 주택 못 받아요. 예, 6,500 양보리에서 6,500 뭐 벌면 양보리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못 받고 돈이 없는 사람만 받으라는 건데 굉장히 모순되는 거죠. 이렇게 모순된 뭐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고 모순된 정책이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모순된 것들이요. 뭐 사람 사는 게 다 모순 덩어리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화 차시면 안 됩니다. 화가 차시면 안 되니까 건강해지십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아까 꽃샘추위라고 한 뭐 이번 주까지는 지속될 것 같으니까 낮엔 아직 또 패딩 아직 안 넣으셨으면 패딩 입고 다니시고 좀 따뜻하게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곽창석 대표님 모시고 여러분들께 또 재밌는 정보, 지식 알려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 대표님 감사합니다.